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스타벅스 K 커피 쿠폰 퀴즈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일본은 왜 이렇게 우경화되었을까요? 아베는 대체 왜 수출 규제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일본 내 사정과 정치 구조, 역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 아베의 개인적 사연까지 얽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배경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얘기를 하기 위해선 먼저 2002년 월드컵 시기로 돌아갑니다. 2002년 우리가 한참 월드컵을 치르고 있을 때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9월달에 평양으로 날아갑니다. 김정일과 북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였죠. 고이즈미는 2002년, 2004년 두 차례 북한으로 날아가서 김정일을 만났는데요. 이는 북한이 대차게 일본인을 납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북한은 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사람들을 납북해왔거든요. 납북된 일본인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케이스만 10명 정도 됩니다. 비공식은 좀 더 많아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 겪는 일인 게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단 한 번도 피해자였던 적이 없거든요. 원폭 쳐맞은 거 빼면요. 일본은 항상 가해자였는데 이때 북한 때문에 처음으로 피해자가 된 것이죠.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눈치 보고 죄인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떳떳해진 거예요. 이때 아베가 관방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로 치면 정부 부대변인 정도 됩니다. 아베는 이 회담 이후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합니다. 강경하게 나갈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 제재도 해야 된다 이런 류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시 위축됐던 일본인들의 욕망을 해소시켰던 것이죠. 이 덕분에 아베가 자연스럽게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아베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죠. 아베는 자민당 간사장과 선거 참모를 맡으며 고이즈미의 후계 구도를 타고 2006년에 52세의 나이로 총리에 당선되는데요. 이는 1945년 전후 세대로는 최연소 총리였습니다. 아베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린 1954년생입니다. 참고로 일본 최연소 총리 대신은 그 이름도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러나 아베는 이때 한 번 실패를 겪고 곧 하야하고 마는데요. 오늘날에야 아베가 나름 날리고 있지만 아베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지지 기반이 탄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베는 2006년 당선 초기에는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죠.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현충원을 방문하고 위안부 문제 등도 언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당시 아베는 너무 급하게 총리에 당선되다 보니 준비도 부족했고 내각의 구성원들도 뇌물 사건이 터지는 등 각종 병크를 계속 보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악성 대장염이라는 아베의 건강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아베는 2007년 당선 1년 만에 사임을 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후 2009년 핫도야마 정권이 들어서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3년 만에 폭망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부채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부채를 자랑하죠. 그냥 높은 게 아니라 2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세금 걷어서 1년 예산 반을 국채 이자 내는 데 쓰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수 정권은 당연히 감세 정책을 핍니다. 덕분에 결국 일본의 부채는 줄지 않았고요. 이는 일본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경기가 상승하지 않는 독특한 경제 상황을 10년 넘게 겪어야 했고 이를 잃어버린 10년, 아니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렀습니다. 아무튼 일본 민주당은 일본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자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후대에 미뤄왔던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다 역풍을 맞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싫어했고 민주당은 하락세를 겪게 되는데요. 더구나 이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며 민주당은 폭망의 길을 걷게 되죠. 모든 일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우선하게 마련입니다. 일본 보수당 자민당은 1955년 이후로 50년간 줄곧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일본은 당시 민주당이 정권은 잡았지만 관료, 검찰, 언론, 재계는 과거 사람들 그대로였으니까요. 당연히 친밀하고 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료, 검찰, 언론, 재계는 합심하여 민주당 정권을 몰아붙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50년간 보수 정권이 집권해왔고 그동안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으니 사실 거물급 정치인들과 거물급 정부 관료들은 함께 커온 셈입니다. 짝짝꿍이 잘 맞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자 일본 관료들은 입지가 좁아지고 기득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야가 빠진 일본 관료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 특유의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땅콩콩이 피는 전략을 피기 시작하는데요.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모든 행정 업무를 조용히 보이콧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동일본 대지진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권에서 지랄발광해봐야 관료들이 일을 안 해주는데 정책 집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본 관료들은 순식간에 민주당 정권을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간나오토 총리가 나름 개인의 리더십으로 돌파해보려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셈입니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 이런 암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사람 죽는다고 성금을 모아서 보내줬었죠. 일본 성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검찰도 정권 교체 당시 민주당 핵심 인물이었던 오자와 이치로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언론에서 착실하게 받아서 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테죠. 여기서 일본 재계 역시 재계대로 정권에 비협조적으로 굴게 되고 민주당 정권은 이렇게 초기부터 난항을 겪다가 결국 노다 정권을 끝으로 3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 아베가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오늘날 일본 극우 보수당인 자민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아베는 2013년부터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베가 자신의 법적 임기인 2021년 9월을 채운다면 아베는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현재 역대 일본 최장수 총리는 사또 에이사코인데요. 이 사또 에이사코는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입니다. 형제임에도 성이 다른 이유는 사또 에이사쿠가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지금 이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사또 에이사쿠는 깐깐한 성격에 대중과의 스킨십은 매우 낮았던 인물로 일본 같은 이원 내각제가 아니라면 애초에 그렇게 장기 집권이 불가능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일본, 정확히는 의원 내각제의 특성 때문인데요. 의원 내각제는 총리 혹은 수상을 둡니다. 총리는 대통령과 다르게 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리 임기라고 하면 자민당, 즉 당 총재의 임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선거에 이겨 다수당이 되면 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 총재 임기가 총리의 임기가 되는 것이죠. 당 총재는 미리 내각을 구성해서 그 내각이 선거에 이기면 그 내각이 정권을 잡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론이 중요하죠.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국정 수행 자체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의 관계만 좋으면 총리는 종신집권도 가능합니다. 대신 정해진 임기가 없기 때문에 의회와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얼마든지 중간에 총리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잘린다고 하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총리 불신임권을 가집니다. 반대로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가져서 상호 견제와 협동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일본 총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각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 내각제의 특성 때문에 아베도 최장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럼 아베는 왜 이렇게 지나친 보수 우익의 성향을 보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일본 구구파의 아버지 요시다 쇼인과 방금 전 얘기한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도자로 여겨지는 요시다 쇼이는 일본을 동북아의 지배자로 등극시키려 했던 사람으로 정한론의 창시자입니다. 정한론은 180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조선 정벌론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요시다 쇼이는 북쪽으로는 오호츠크 해와 캄차카반도, 남쪽으로는 필리핀의 루손 섬까지 일본이 차지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야마구치현에 쇼카 손주쿠라는 학원을 열었는데 단순한 교육자인 요시다 쇼인이 일본 근대화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매년 수많은 노년층들과 극우 일본 정치인들이 그의 신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학원 출신들이 후일 메이지 유신의 중심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사이코 다카모리 같은 사람들이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 출신입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가 바로 이 사이코 다카모리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때문에 정한론을 주장한 제국주의자를 미화했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막부를 반대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강한 대일본 제국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막부에 의해 참수되어 요절하게 됩니다만 조선은 침략하여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북으로는 만주, 남으로는 대만, 필리핀의 섬을 노획해야 한다. 침략하기 쉬운 조선, 만주, 중국을 침략해서 러시아에게 빼앗긴 부분을 보상받아야 한다. 조선과 만주를 침략한다면 울릉도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이다. 요시다 쇼인이 25살에 쓴 서한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일본은 이후 러시아나 미국 등 강대국에는 화친하며 자기보다 약자에게는 악랄한 제국주의 전형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에 총리가 9명이나 나왔으며 앞서 말한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도 포함이 됩니다.
아베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야마구치현 하기시에 있는 요시다 쇼인의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이 대일본 제국의 건설 염원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한론, 제국주의, 침략전쟁, 극우 세력, 반한 세력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과 그의 외조부이자 일본 흑막 정치의 대가인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이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A급 전범이었으나 아무 탈 없이 감옥에서 풀려나올 정도로 흑막 정치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인데요. 왜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하필 외할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베 총리의 친할아버지인 아베가는 오히려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진보 정치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베가 태어나기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아베 총리는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이죠. 이 기시노부스케는 우리나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일본이 중국에 만주라는 괴뢰 정부를 세웠죠. 이 만주에서 대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이른바 기술관료, 테크노크라트로서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죠. 만주 군관학교 교장이자 만주국 상공부 장관이었던 사람으로 기시노부스케는 일본 흑막 정치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기시노부스케가 만주 군관학교 교장을 할 때 그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기시노부스케를 평생 스승으로 생각했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 된 다음에 가서 무릎 꿇고 인사 올리고 여러 비하가 많은데 여기서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A급 전범입니다. 전범 재판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왔겠죠.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다른 전범들은 당연히 사형을 당했지만 기시노부스케는 이상하게도 증거 불충분으로 2년 만에 조용히 풀려나와 버립니다. 기시의 흑막 정치 수완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첫째로 기시노부스케가 재판받을 당시인 1948년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체제에서 아시아의 교두보가 필요했고 일본을 대소련 방파제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우리 남한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자유진영의 거점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기시노부스케는 군인 출신이 아니고 경제관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적임자였죠. 그의 간결하고 은밀한 혹은 음흉한 스타일 역시 작용했을 겁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일본이 그동안 약탈한 어마어마한 보물들과 그동안 간직한 국가기밀 정보를 넘기면서 사법거래에 성공합니다. 아베의 보수 성향이 요시다 쇼인과 조부인 기시노부스케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아베 쪽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손을 더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등 다양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시 박근혜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일본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 2년 반 정도를 끌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아무래도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 정부와 친교를 맺는 방향이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2015년 가을에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기념일 행사에 G20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만 참석했고 심지어 연단회까지 모습을 드러내서 미국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나지 않자 미국이 결국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G2인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한일 간 잡음이 증가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이 중국이랑 친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죠.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잘 묶여 중국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오바마 정부의 모든 경제 전략과 외교 전략이 모두 이 한미일 동맹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대북 전략인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는 말할 것도 없고 피보트 아시아라 불렸던 일명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 등도 모두 싹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재배치였죠. 더더욱이나 당시 중국은 전 세계, 특히 미국 돈을 싹싹 긁어가는 중이었거든요. 그 흐름이 2008 금융위기 이후에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중재 혹은 압박으로 우리의 대일본 정책과 대중국 정책이 수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베는 왜 이렇게 극단적 보수주의를 보이는 걸까요? 참고로 아베가 일본 보수를 대표한다고 보시는 분이 많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편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아베의 궁극의 목표는 보통국가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후체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는 외조부 기시노부스케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1945년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헌법을 바꾸는데요. 일본 헌법 구조에 보면 전쟁과 무력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투능력, 즉 전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군대와 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국가 간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즉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평화헌법이라 불렀죠. 때문에 일본은 군대가 없고 대신 자위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외교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군사 권력을 절대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베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고가 바로 보통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군대도 보유하고 해외 파병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국가란 일본 정치계의 풍운하로 불리는 오자와 이치로가 1993년 일본 개조계획이란 책에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론을 처음 사용하면서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오자와 이치로는 일본이 1990년에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조차 파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보통국가론을 주창한 것입니다. 일본은 패망 후 미군정 점령하에 있던 1950년에 일본 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 예비대 창설을 시작으로 1950년에는 해상경비대까지 조직하는 데 성공합니다. 1954년 7월 1일 자위대법이 공포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한 보안청이 방위청으로 덩치가 커지게 되면서 자위대는 사실상 이름만 자위대지 군대 조직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때부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을 만들어 UN 평화유지 활동의 범위를 한정했지만 일본 자위대 해외 파병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마침내 2015년 안보법을 제정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과 제3국 등 일본과 민첩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소위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키며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를 해석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개헌은 하고 싶지만 미국도 있는데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는 없으니 2014년에 들고 나온 개념입니다. 해석개헌이란 개념은 헌법을 그대로 두더라도 평화헌법도 해석을 통해서 공격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미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죠. 미국이 공격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선봉장 쓸 거야. 형한테 우리가 제일 좋은 동생인 거 알지? 그러니 우리 해석개헌 좋은 거다 라는 제스처입니다. 미국이 딴지 못 걸게 명분을 만들어서 개헌을 허락받으려는 것이죠. 일본이 비록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법 통과로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킨 것이죠. 참고로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 7위에서 8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헌법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 즉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서 결국 이번 참의원 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고 일본이 공격과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보통국가다라는 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보여지는 아베 내각의 잇따른 한국 대리기는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평화 모드가 조성되며 북한이 과거와 다르게 일체 핵 도발을 중단함으로써 북풍몰이가 불가능해지자 국내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남풍몰이에 나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선 확보를 위해 참의원 선거에 그렇게까지 몰빵을 했던 것이고요. 아베의 다음 전략은 참의원 선거 승리입니다. 이를 위해 아베는 반한 감정을 촉매제로 보수 우익 여론을 결집하고 9년 7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가능성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참의원 3분의 2, 중의원 3분의 2를 통과해야 하고 그 뒤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참의원 3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곧바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죠. 참고로 일본 자민당은 2012년에 이미 헌법 개정안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아베는 별일 없이 임기를 마칠 경우 최장기 수상으로 기록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베는 획기적인 업적이 없어서 관리 주도형 수상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역대 실업률 최저를 기록하고 심지어 경기도 한국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아참,
퀴즈를 빼먹을 뻔했네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정식으로 유튜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퀴즈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정한론의 창시자, 그리고 일본 흑막 정치의 대가이자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인 아베 총리의 외조부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퀴즈입니다. 정답과 함께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세요. 한 분을 선발해서 8.15 광복절까지 쓸 수 있는 스타벅스 케이크와 커피 쿠폰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2등은 메로나 쿠폰을 드릴게요. 쪼렙이라 아직 많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